안녕하세요.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건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뇌동맥류는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주변 뇌 신경 조직의 압박으로 인해서 두통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열이 임박한 뇌동맥류의 경우이거나 동맥류가 실제 파열되어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 구토 같은 동반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두통이 심한 경우를 저희들은 흔히 벼락 맞은 두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발병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형성과 성장에 관여하는 인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동맥류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성장하며 파열은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된 바 있습니다. 또한 CFD라고 하는 전산유체역학이 발달하면서 혈류역학적 인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던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호르몬, 환경적인 요소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혈관 CT 검사나 뇌혈관 MRA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먼저 이 검사상에서 뇌동맥류 존재가 확인이 되고, 동맥류의 크기, 모양, 파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최종 진단적인 목적 혹은 치료 결정을 위해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개강 안쪽에 위치한 공간 내의 뇌동맥류에 한해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치와 크기, 여러 가지 인자를 통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크기가 4mm 이상이거나 후방 순환계에 위치한 경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뇌 앞쪽보다는 뒤쪽에 있는 동맥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주막하 출혈이 실제 있었던 환자, 그리고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 경과관찰 도중에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의 모양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50세 미만의 고혈압을 가진 환자에서 다발성 병변이 있는 경우, 또는 모양이 동맥류로 혈류가 들어가는 입구에 비해서 좀 터지기 쉬운 모양으로 생각되는 병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이런 많은 경우를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환자의 상황에 맞게 치료를 권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뇌동맥류 진단 그 자체로 인해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불안해하거나 우울감이 있는 경우에도 그 동맥류의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치료 여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머리를 여는 개도술을 하지 않고 허벅지의 큰 대퇴동맥을 통해서 도관이 뇌 속에 있는 뇌동맥류까지 위치를 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이 그 시술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뇌동맥류는 저희들이 혈관내 치료 혹은 혈관내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안에 백금 코일을 채워넣는 단순 코일 색전술부터 스텐트나 풍선을 사용하거나 뇌동맥류의 모양과 크기, 위치에 따라서 아예 혈류를 근위부에서부터 막아버리는 포착술, 혹은 동시에 외과적으로 혈류 개선을 위해서 외과적 혈류 우회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뇌동맥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뇌혈관 조영술이 상당히 중요한 검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동맥류 자체를 치료하는 과정 자체는 대퇴동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그 도관을 경동맥까지 위치를 시키고, 그 도관이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안으로 작은 미세 도관들을 여러 개를 삽입을 해서 뇌동맥류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고 그 안에 색전 물질을 집어넣는 것이 이 치료의 계획
정도입니다. 하지만 검사와 달리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호흡에 의한 변화로 인해서 미세한 시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하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관조용실에 입실을 해서 마취과 의사와 저희 같은 시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다 같이 입회하에 전신 마취를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뇌혈관조용술과 마찬가지로 대퇴동맥을 통해서 도관을 진입을 시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도관을 뇌동맥류 안에 하나 혹은 두 개를 위치를 해서 백금 코일을 이렇게 내부로 채우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에 혈전이 생기게 되고 정상 혈류와 뇌동맥류 간의 혈류 연결이 차단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코일만 삽입을 한 경우에 동맥류의 입구가 넓은 경우는 코일의 덩어리가 정상 혈류로 삐져나오면서 정상 혈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선이나 스텐트 같은 물질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술 후에는 개두술처럼 오랜 기간 회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치료의 목표가 뇌혈관이었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하고 관찰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술 후에 환자가 잘 깨고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최소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일반 병실로 복귀하게 됩니다. 일반 병실로 복귀해서 보행이나 다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대퇴동맥으로 도관이 삽입됐던 위치는 괜찮은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면밀히 관찰을 하고 하루에서 이틀 뒤에 퇴원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술 전에는 시술을 위해서 항혈소판제 2가지의 종류를 7일에서 10일 이상 충분히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 항혈소판제를 섭취하는 이유는 시술 중에 혹은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혈전증이나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러한 항혈소판제는 시술 이후에도 스텐트 사용 여부나 시술 중에 발생했던 예측지 못한 상황들에 따라서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2개의 종류를 복용을 하다가 3에서 6개월 뒤에 한 종류의 항혈소판제로 변경을 하게 되고 최소 1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 수술하면은 개두술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개두술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지만 물론 시술과 달리 좀 회복의 기간이 더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개두술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두술이 더 위험하다라는 선입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를 목표로 하는 타겟 자체가 뇌혈관이기 때문에 시술이든 수술이든 치료의 목표는 뇌혈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방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합병증은 다 뇌혈관 합병증입니다. 따라서 개두술이라고 해서 뇌혈관 합병증이 더 생긴다라기보다는 개두술 그 자체에 대해서 합병증이 더 추가되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시술이 불가능한 뇌동맥류의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나이가 젊거나 동맥류가 바깥쪽에 위치한 경우 완치율이 시술에 비해서 수술이 더 높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뇌동맥류가 위치한 쪽으로 머리를 절개하게 되는데요. 그 절개에서는 앞으로 보이는 이마 쪽에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라인 뒤쪽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를 절개를 하고 두개골을 열게 되는데 두개골은 이제 신용카드 정도 크게 열고 나서 뇌 경막을 절개하고 미세 현미경을 보고 뇌 혈관을 정밀하게 박리를 하고 뇌 동맥류를 앞뒤로 잘 관찰을 하고 그 부분의 경부를 금속 클립으로 결차를 하게 됩니다. 주변부 지혈을 하고 안전하게 개두술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두술은 마취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수술 후에 시술과 마찬가지로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하루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환자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 병실로 이동합니다. 아무래도 개두술의 경우에는 초기에 통증이 있거나 오심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처치를 하고 다시 식사를 하고 거동이 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관찰을 하고 나면은 최소 5일에서 7일 정도는 병원에 더 머물다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수술 이후에는 외래를 통해서 추적 관찰을 지속을 하게 되는데요. 시술의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 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의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보고 동맥류의 경부를 클립으로 결찰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검사를 하고 나서는 검사의 간격이 시술보다는 멀리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한 번 뇌동맥류를 치료했다고 해서 다른 곳에 뇌동맥류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동맥류 자체를 어떻게 예방하자라는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흔한 위험인자들, 고혈압이나 흡연, 뇌동맥류의 가족력, 그리고 당뇨나 고지혈증, 과도한 음주와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 위험인자를 조절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혈압약을 잘 복용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적정 혈압을 유지를 하고, 흡연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금연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40에서 50대가 넘는 생애 전환기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뇌혈관 검사를 한번 시행받아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에게 묻다 뇌동맥류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님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